평소 스릴러, 미스터리 등의 장르를 즐겨보는 입장에서 콜의 등장은 반가웠습니다. 특히 저는 박신혜와 전종서, 이엘, 김성령 같은 배우들만 봐도 이 영화가 보통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모두가 서로 다른 이미지와 개성으로 무장한 배우들이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도 전혀 다르고요. 이런 배우들을 캐스팅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연출을 맡은 이충현은 단편 영화 몸값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입니다. 25살에 연출한 단편 영화 하나로 토론토 국제영화제, 시카고 국제영화제까지 진출한 전력을 지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단편인 몸값은 이야기의 신선함보다도 그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의 신선함이 뛰어났던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원작이 된 매튜 파크힐의 영화 더 콜러 역시 탄탄한 구성을 바탕으로 수작이라 불린 스릴러였습니다. 비록 인물의 심리나 사랑에 대한 묘사도 부족하고 대체 그 낡은 아파트에서 왜 나가지 않는 건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과거의 사람과 통화하게 된다는 영화의 식상한 설정을 나름대로 긴장감 있게 드러낸 영화죠. 몸값의 감독이 박신혜, 전종서, 이엘, 김성령을 데리고 더 콜러를 리메이크한다니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넷플릭스로 나온 것은 좀 아쉬웠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고개를 갸웃거려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게 최선인가? 과연 이 영화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설정의 과감함을 받아들이고 타임 패러독스의 문제나 개연성을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이 영화가 도달한 지점이 어디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콜이 그리 뛰어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인상입니다. 우연히 걸려온 전화, 그 전화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20년 전 과거에 이 집에 살았던 사람,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순간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이야기. 넷플릭스로 공개된 후 많은 이들의 칭찬을 받은 스릴러 영화 콜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말에 대한 평도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영화를 감상하신 후에 리뷰를 마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영화 콜은 박신혜, 그러니까 서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뇌종양에 걸린 어머니,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가스를 켜놓고 가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서연의 다리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화상의 흔적처럼 어머니를 향한 서연의 미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매니큐어는 죽은 아버지를 연상하게 만드는 아픈 기억이죠. 시골의 예쁜 집으로 들어온 서연은 마침 그날 휴대폰을 잃어버렸고 집에서 낡은 전화기를 꺼냅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무선 전화기죠. 보는 순간 반갑더군요. 그리고 그 전화기에서 전화가 옵니다. 바로 영숙의 전화죠. 서연과 영숙이 통화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고 그 전화가 과거에서 온 전화임을 알아가고 영숙이 서연을 돕는 중반까지 영화의 흐름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릴러를 추구했고 수학이 너머의 목소리에만 집중했던 원작 더 콜러와는 달리 콜에서는 직접 영숙의 상황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둘의 세계는 전화를 통해 연결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영숙의 상황을 아주 잘 그려냈다고 생각합니다. 영매, 무당인 어머니에게 학대받고 있다는 설정이 좋았어요. 정황상 영숙의 엄마인 이엘, 그러니까 신엄마는 영숙을 정신병원에도 가뒀던 것 같고 영숙에게 악령이 깃들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영숙은 지속적인 학대에 정신이 망가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영숙의 나이가 28살입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가둬놓고 학대했다는 것은 대단하기도 하거니와 언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나이의 문제는 뒤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를 통해서 과거와 연결된다는 부분을 영화는 굳이 설명하지 않는데 저는 그게 차라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주받은 전화기라든지 굳이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전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또 영화의 특성상 나올 수밖에 없는 타임 패러독스를 과감히 무시하면서 전개하는 것도 저는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들은 덮어놓고 가겠다는 의지처럼 보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굳이 지적할 필요는 없죠. 영숙과 서연의 우정은 뻔하기는 해도 제법 괜찮습니다. 영숙이야 누구에게라도
조금이라도 집착할 만한 사이코패스고 서연도 당장 마음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둘의 매개가 되는 서태지 역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소재였다고 생각합니다. 99년에 서태지 팬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다만 고증의 문제는 아주 나쁩니다. 1999년이 배경이라면 그 시점에 서태지는 이미 은퇴 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의 5집이 98년에 나왔기 때문에 영숙 입장에서는 서태지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2000년에 6집이 나오니까요. 5집에서는 전혀 활동이 없었고요. 또 작중에서 영숙이 태지 오빠라고 하는데 영숙은 72년생 아니던가요? 서태지도 72년생이기 때문에 오빠는 아닙니다. 또 28이나 먹은 사람이 다이어리에다가 컴백홈의 가사를 적어놓는 것은 너무 유치하고 오글거리는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숙의 나이와 나이에 맞지 않는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영숙이 자신의 나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정신 연령이 10대 후반에 갇힌 채 살아가는 설정이 있거나 아니면 나이를 잘못 설정한 것일 겁니다. 아무래도 전자의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죠. 즉 영숙은 몸은 20대 후반이지만 정신은 10대 후반에 갇힌 어른이 된 사춘기 소녀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학대에도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영숙이 서연의 아버지를 살리고 영숙과 서연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부분까지도 저는 흥미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영화가 선택한 화려한 CG는 글쎄요, 분명 화려한 장면이기도 하고 세상이 재구성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중간마다 집의 톤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은 집이라는 공간을 하나의 살아있는 인물처럼 생각해보면 멋진 표현이라 할 수 있지만 영화 전체로 보면 들쭉날쭉한 분위기로 산만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원작인 더 콜러에서 종이에 연필로 선을 그으며 설명한 장면이 있는데 그 설명이 이충현 감독을 설득하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영숙이 서연의 도움으로 자신의 죽음을 극복하게 되면서 영화는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되살아난 서연의 아버지, 행복한 가족, 여전히 영숙을 괴롭히는 신엄마의 구도가 이 영화의 흥미로운 요소였다면 신엄마가 죽으면서 영화도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신엄마의 죽음 장면 연출은 참 안타깝죠. 베개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 걸 보고 그냥 칼을 내리꽂는 이런 클리셰는 참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고민도 없이 만든 장면이에요. 아무리 딸을 살해하기 위해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라고는 해도 실컷 찌르고 보니 인형이었다는 이런 무성의한 클리셰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화의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영숙에게 고삐가 풀어지면서 영숙은 그대로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가 됩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보니 전종서의 연기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저 역시 전종서의 연기력은 이미 버닝에서 증명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박신혜의 연기를 굳이 전종서와 비교하며 전종서를 띄우거나 박신혜를 깎아내리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는 서연도 영숙도 캐릭터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종서가 맡은 영숙의 역할은 자극적이고 빛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서연은 보다 수동적인 인물이죠. 그렇기에 전종서가 눈에 띄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둘의 역할과 비중, 표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영화의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서연이 현재에 있고 영숙이 과거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화는 어느 순간부터 영숙의 현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숙은 현재에 있고 서연이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연의 상태는 매우 불안정하며 영숙의 행위의 결과에 의해 종속되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불안정도도 높아지기에 서연이 훨씬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거죠. 서연이 미래의 정보를 바탕으로 영숙을 공격해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공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숙은 서연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죠. 과거의 살인마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영화는 보다 능동적인 인물로 영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으며 호소하고 어떻게든 타인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수동성을 탈피하기 위해 영화는 서연과 영숙의 대결을 그렸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 엄마의 모성에 기대는 결말로 나아갑니다. 영화의 후반부는 거의 엉터리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죠. 특히 서연의 캐릭터를 살리지 못한 게 패착입니다. 차라리 서연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는 그리고 거짓을 말했다는 그 공상허언증 부분에서 서연이 숨겨둔 진면목을 드러내며 영숙과 맞서야 했어요. 영숙만큼은 아니어도 서연 역시 착한 척하면서 뒤에는 잔혹하고 공격적인 성격을 지닌 미치광이였어야 긴장감이 확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니 서연의 캐릭터는 무너졌고 박신혜는 연기 못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생각해보면 박신혜가 여기에서 연기를 어떻게 더 잘해야 합니까? 매일 울고 괴로워하는 게 전부인 역할인데요. 배우가 아니라 캐릭터의 문제죠. 전종서가 연기한 영숙도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우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영숙은 10대 소녀의 정신 상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입에서 욕설을 내뱉는 영숙은 전형적인 센 척하는 대학 신입생의 모습입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서 온갖 센 척 다하는 신입생들이 저런 모습을 주로 보이죠. 그러다 보니 연쇄살인마로서의 카리스마나 설득력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괴물을 그리려는 것은 좋았으나 자아도취한 괴물이 연쇄살인을 수도 없이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시체를 냉장고에 넣고 냉장고를 수십 대를 가져와 설치한 장면, 특히 과거를 바꾸자 현재의 집에 냉장고가 생기는 장면은 묘사는 그렇듯하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모습, 외모, 태도, 신체 능력에 이르기까지 연쇄살인마로서 영숙은 그리 좋은 캐릭터가 아닙니다. 중반 이후로 전종서는 나 미쳤어 하고 광고하듯 광기를 드러내는데 평면적입니다. 이는 전종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종서는 100%를 그려냈지만 그 100%의 캐릭터가 평면적인 인물일 따름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은 미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을 때지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그리고 있는 타임슬립은 이미 다른 영화에서 무수히 다룬 소재이기도 하고 그걸 잘 다루는 방식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콜의 방식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일단 타임 패러독스야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멀티 우주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사는 사람과 미래에 사는 사람이 통화를 했을 때 나누는 대화라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고작 서태지에 머문다는 건 재미있는 일입니다. 특히 후반부에 과거의 자신과 통화하는 영숙은 사실상 무적에 가까운 상태여야 합니다. 게다가 이 전화기는 아무런 제한도 없는 거잖아요. 과거의 자신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지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전의 자신과 통화를 할 수 있고 20년 전에 자신이 행하는 일이 지금의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사기에 가까운 능력입니다. 당장 20년 전의 주식 정보, 로또 번호, 온갖 정보들을 알려줘서 상황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불행한 일의 정보를 미리 알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죠. 쉽게 과거를 움직이다가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겠지만 적당히 조절하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또 과거의 자신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자신과 연락이 끊기는 순간 과거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미래의 자신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과거의 나와 통화할 때는 그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과거와의 통화는 무한히 확장하고 반복되면서 실수를 수정해가고 정보를 축적할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살인마를 잡는 데에만 이야기를 쓰지만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스릴러였지만 결말의 처리는 정말 이상합니다. 마지막 사족은 그야말로 사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찝찝하고 이상해요. 특히 영숙과 엄마가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세계는 두 개로 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숙이 죽은 미래와 죽지 않은 미래. 영숙이 죽은 미래가 엔딩의 앞부분에서 펼쳐진 미래입니다. 아버지의 묘 앞에서 어머니를 만나죠. 어머니의 몸에는 상처가 있고요. 하지만 과거의 영숙이 눈을 뜨는 순간 어머니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뭐죠? 슈레딩거의 영숙이인가요? 즉 영숙이 기절한 동안 딱 그만큼만 서연의 어머니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영숙은 그 순간 죽어있는 상태인 건가요? 미래의 영숙이 해준 몇 마디의 말로 죽음을 극복했다는 건 영 말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기절한 상태였다면 그 기절한 동안 서연의 어머니가 존재하고 있을 어떠한 이유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엔딩에서 반전을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엔딩의 처리는 이 영화를 더욱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유치하기도 하고요.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고 영리해야 하는지 몸값에서는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콜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더군요. 콜은 전반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영화입니다. 살인의 무게, 과거로 인해 바뀌는 현실의 두려움, 스릴러로서의 긴장감이 전부 가벼웠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는 평면적이고 구조도 그리 파고들 만한 요소는 없었어요. 전화기를 통해 과거와 연결된다는 건 매개체를 통한 과거와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흔해져 버린 소재고요. 차라리 결말이 서연의 패배로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마음대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과거의 살인마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건 어땠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애써 어머니의 모성으로 위기를 극복한 후에 그걸 또 뒤집는 반전보다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재미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적절히 볼 수 있는 더 콜러의 리메이크입니다. 전종서와 박신혜의 열연이 빛나고 이엘은 역시 대단했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수준의 흔한 스릴러, 그게 제 감상입니다. 콜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본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죠.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